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딥스킬의 강양석입니다. 자, 어떻게 공교롭게도 제가 첫 강의를 맡게 되어서 이 발표를 맡게 되어서 조금 약간 부담은 있는데 여러분 어려운 시간 내주신 만큼 최대한 밀도 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증거의 피라미드라고 하는 개념과 우리가 인과추론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을 어떻게 연계해서 이해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제 현장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딥스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양석입니다. 자, 일단 모든 말씀에 앞서서 이제 제 소개를 잠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충격적이게도 데이터 과학자가 아닙니다. 네. 저는 이제 그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을 하고 처음으로 커리어를 시작을 한 것은 글로벌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업무를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약 10년 정도 전략 컨설팅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스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널리틱스를 기반으로 고객을 설득하고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질적 추론이 됐든 양적 추론이 됐든 어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을 하는 것의 목적을 문제 해결과 설득이라고 하는 것으로 삼는데 이제 완전히 DNA까지 박혀 있었죠. 아마 이제 컨설팅 업무를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굉장히 긴박하게 이제 상황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뭔가 불필요한 분석을 하는 것을 팀 내에서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래서 더하기를 하나 하더라도 빼기를 하나 하더라도 이제 그것의 의미와 그것의 문제 해결 관점에서의 담론을 어 아주 주니어 때부터 즐겨 하게 되었다. 아마 요것이 제가 이 커리어를 갖게 되는데 가장 큰 자양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인제 제가 한 번 딱 이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직한 회사는 글로벌 약 1억 명 정도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사스 소프트 회사에서 최고 전략 담당 임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2015년경 컨설팅을 그만두고 이제 첫 부임을 했을 때 조직 개편 내용이 뭐였냐면 전략기획팀을 없애고 데이터 과학자 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2015년에 상장사에서 데이터 과학자 팀을 만들 때 그때 당시 이제 다른 동료 임원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데이터 과학이라는 팀명이 너무 억지스럽다였습니다. 네, 그만큼 데이터 과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초창기에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빅데이터실이 2013년도에 조직된 것을 감안했을 때 아마 상장사에서는 이제 데이터 기반의 전문 팀을 만든 것이 제법 이른 편이라 볼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같은 그룹 내에서 자리를 한번 이동하게 되는데 그 자리는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는 상장사에서 최고 운영 책임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로 많은 문제를 실전적으로 경험해 봤다. 그리고 빅데이터로 사업을 진두지휘해 봤다. 인공지능 사업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는 데이터 과학자와 같은 이제 전문적인 스킬이나 깊은 난리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일종의 수요자 관점에서 담론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딥스킬이라고 하는 회사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딥스킬이라고 하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챗GPT 기반의 데이터 사고력 훈련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기본적인 저희 회사의 모토는 4차 산업혁명이 강화될수록 똑똑한 소수만 산업에 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존하고 있는 많은 교육 및 평가 시스템들이 똑똑한 소수를 만들어내는, 즉 사고력을 양산해내는데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많은 기관들과 함께 또는 대기업들과 함께 여러 가지 사고력 훈련 체계를 만들고 있고, 그 사고력 훈련 체계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를 챗GPT 기반의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소크라테스식 문답으로 여러 가지 문답을 통해서 상대방의 사고력을 측정하는 서비스를 현재 개발을 하고 판매 중에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인과추론도 저희가 사고력을 개발하는 소재로서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죠.
오른쪽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그 연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그와 관련된 어떠한 유연한 문답형 문제를 풀고 챗GPT를 기반으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계속 챌린지를 받고 그 일련의 다이얼로그 전체를 평가의 자료로 활용해서 심층 사고력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인과적 사고가 산업 현장에서 왜 필요한지 요걸 한번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인과적 사고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실제로 제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두지휘할 때의 경우였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다녔던 회사가 아마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 프로덕트가 바로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하는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였습니다.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워드나 한컨과 똑같은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 토종 소프트웨어가 만약에 에버노트와 한날 한시에 런칭이 되었다면 유저를 어코지션하는 속도가 저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한국의 소프트웨어 역사상 많이 찾아볼 수 없는 일종의 쾌거를 걸었죠. 자,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겠지만 이때 당시 한컨과 MS가 유료 서비스, 무료 해적판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을 했고 클라우드 서비스로 소프트웨어가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이것을 무료로 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단기간 안에 글로벌 1억 명까지 유저가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죠. 자, 무료를 기반으로 글로벌 1억 명 정도의 유저를 확보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전략 담당 임원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에버노트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눈에 띄었죠.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에버노트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에버노트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이 유료 서비스의 핵심 모델이 종량제였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종량제는 "쓴 만큼 돈 내."라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죠. 당신이 여기까지 소프트웨어를 쓰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그 이상을 사용을 하는 데에서는 여기서부터는 돈을 내야 된다. 요러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iOS나 안드로이드에서 저희 이 두 앱을 탐색을 하더라도 카테고리가 같습니다. 생산성 도구에 있죠. 네. 에버노트는 라이트한 문서 작성을 한다. 메모를 한다. 또는 폴라리스 오피스는 워드나 파워포인트와 엑셀과 같은 조금 더 헤비한 다큐멘테이션을 한다를 차이가 있었을 뿐이죠. 저희는 그래서 이 에버노트의 종량제 과금 모델을 폴라리스 오피스에 이식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델이 생각보다도 시장에서 전혀 반응을 일으키지 못한 채로 폭망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유저의 반응을 전혀 못 이끌어낸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부임을 하고 처음으로 만든 팀이 데이터 과학자 팀이었습니다. 당연히 데이터 과학자들과 여러 가지 서베이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도 이러한 유사한 분석들을 많이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이 분석의 내용을 가지고 실리콘밸리를 돌아다니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VC들에게 투자 활동을 직접 제가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제가 분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이 틀렸을 리는 없었다. 근데 왜 이 분석이 총체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스스로 반추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당연히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돈을 내고 쓸 정도의 퍼포먼스는 보이지 않았다. 뭐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겠지만 저는 다른 데에서 이유를 찾았습니다. 자, 에버노트와 같은 일반적인 메모 앱은 자발성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사용을 하죠. 그쵸? 메모를 하는 행위는 지식을 모으는 행위이고 지식을 모으는 행위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폴라리스 오피스는 비자발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과 같은 소프트웨어는 자신이 쓰고 싶어서 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게 갑자기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패 경험을 갖게 됩니다. 동시에 데이터를 보는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죠.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종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량 데이터, 비정량 데이터, 정성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죠. 또는 문자, 음성, 영상.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의 분류 체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바로 피상적 데이터와 심층 데이터라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웹 서비스를 진행을 할 때 고객의 행동의 결과를 모은 이쪽에 이제 디지털 풋프린트나 이제 또 로그 데이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피상적 데이터라고 부를 수 있고 심층적 데이터는 반면 고객의 행동이 왜 나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당연히 디지털 환경에서 쌓이기보다는 인터뷰나 또는 직관에 의해서 쌓일 가능성이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논의와 이 두 데이터 체계를 같이 연동해서 이해를 해보면 우리는 빅데이터가 있었죠. 왜? 글로벌 1억 명 정도의 유저가 만들어낸 데이터는 분명히 빅데이터였습니다. 데이터 과학자도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러한 시뮬레이션 분석에 어떠한 모종의 일정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뚱딴지 같은 분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훨씬 심플한 질문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 고객은 우리 소프트웨어를 왜 사용할까를 몰랐던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비자발성을 기반으로 해서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더 썼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더 내라는 종량제 모델을 도입하는 것은 고객의 심적 상태 또는 고객의 행동의 원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행위였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는 피상적 데이터의 가능성이 높고 높은 확률로 빅데이터는 특히 인터넷 환경에서 쌓이는 데이터는 역시 피상적 데이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의사결정자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심층적 데이터, 즉 고객의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이터, 고객의 행동의 결과를 기록한 데이터, 피상적 데이터의 균형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체득적으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지배하는 것이 진정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다라는 개인적인 경험을 갖게 됩니다. 자, 그 이후로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 교육과 관련된 교육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현장에서 인과적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일같이 깨닫고 있습니다. 자, 저는 데이터 분석 기획을 훈련을 할 때 독특한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 바닥 2페이지짜리, 3페이지짜리 연구 보고 기획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단 A, B, C, D만 정확하게 정의해서 데이터 분석 기획의 가장 엑기스를 뽑아내는 연습을 실제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분석을 하면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이냐. 이 A, B, C, D만 정해보자라는 것이죠. 네. 실제로 임원 강의에서 이 방법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높은 장황한 상태의 분석 기획서를 쓰지 않고 단순히 A, B, C, D만 정해서 분석 기획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쟁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 쟁점을 만날 때 높은 확률로 만나는 잘못된 작성 사례가 바로 인과적 사고의 부족입니다. 예를 들면 영업사원의 교통비, 활동비 내역 데이터로 고객 접점 횟수를 분석하여 영업활동 지표를 도출하고 높은 관계를 보인 활성화 지표를 집중 강화하여 전 영업사원의 절대 성과 수준을 제고한다라고 하는 분석 기획이 있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분석 기획은 짧지만 아주 중요한 논점을 가지고 있죠. 뭐냐면 설사 영업 성과와 영업 상관관계가 높은 영업 활성화 지표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해당 지표를 강화해서 영업 성과를 높인다라고는 볼 수가 없죠. 왜? 과거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고도로 성과 높은 수준의 회귀 분석을 통해 나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인과관계로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들을 실습들을 해보면 현장에서 분석 기획을 할 때도 인과적 사고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하나 더 해볼까요? 예를 들면 기업 고객센터로 인입되는 불만 콘 데이터를 기준으로
특정 달만 간 조합에 따른 불만콜 증감이 있는지를 분석하여 이슈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기 간 호환성을 도출하여 불만콜을 개선하고자 함. 불만콜을 개선하고자 한다는 것은 뭔가 바틀렉을 찾아내서 원인으로 지목하는 행위죠. 원인으로 지목하는 행위에는 판단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판단의 기준에는 분석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이 데이터 분석 기획을 보면 그 판단의 기준을 불만권의 증감이라는 행위에서 찾겠다라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불만콜의 증감이라는 것은 어떠한 원인을 밝히는 행위는 아니죠. 사건과 사건 사이에 경향을 밝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앞선 사례와 이 사례의 간단한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경향을 밝히고자 하는 것인지 또는 데이터를 통해서 영향을 밝히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저의 경험과 실제로 현장에서 하는 다양한 데이터 기반의 기획 및 분석 과정과 관련된 교육 서비스를 하다 보면 아주 중요한 맥락으로서 단순히 분석 기법 하나 둘을 모르고 알고의 문제를 떠나서 인과적 사고와 상관적 사고 사이에서 그 경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과 추론이라는 것이 당연히 현재의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공부하는 사람 모두에게 노출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인과 추론을 클러스터링이나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시계열이나 이러한 분석 기법 하나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소개하면 그러면 이러한 혼란이 해소될 것이냐라는 의문점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들의 사람들의 머리 안에는 인과와 상관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총합적인 위계 질서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총합적인 위계 질서를 뭘로 보고 있는지 차차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사에서 많은 대기업의 임원분들과 핵심 인재 또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 데이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들었을 때 저에게 가장 큰 화두는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리더 계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도 매일같이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의사결정을 자꾸 나보고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행위는 무엇이고 당신들이 요구하는 행위는 무엇이냐? 그 차이를 설명하라 라는 것이죠. 네. 이것은 실제로 제가 국내 3대 대기업의 임원 강의를 했을 때 직접적으로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는 스텝진에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나는 의사결정 자체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주로 운영적 의사결정을 해볼 뿐 전략적 의사결정 상황에 별로 놓여본 적이 없는데 그런 전략적 의사결정 상황을 심지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라라고 하니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것 말입니다. 자, 이것은 비단 단순히 인과 추론의 필요성을 인과 추론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총체적으로 뭔가 우리에게는 이 모든 필요성을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고민하던 중 저는 의료계에서 메디컬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증거의 피라미드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착안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증거의 피라미드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증거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할 필요가 있죠. 즉, 우리가 데이터 과학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시대로 돌입을 했는데 데이터에 대한 이해보다도 먼저 진행해야 되는 것은 과학적 방법론이 무엇이냐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정확한 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비슷한 개념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철학과 종교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죠. 과학과 철학과 종교는 진리 또는 진상을 추구한다라는 관점에선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과학과 철학은 의심을 기반으로, 종교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보완 관계를 가지고 있고, 철학과 종교는 형이상학을 주로 다루고, 과학은 주로 형이하학을 주로 다룬다라는 보완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이 셋은 서로에게 보완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각각 진리를 추구하는 방식이 다르다. 종교는 계시와 기도, 철학은 사유와 논리, 과학은 추론과 실험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한다. 그러면 과학은 추론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한다는 거의 실질적인 의미는 과학은 IB이다라는 의미로 귀결될 수 있죠. 바로 inference to best explain.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단어는 바로 best입니다. 굳이 한국말로 번역해보면 가까스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과학은 기본적으로 추론인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상태를 기반으로 한 가까스로 한 감정적인 결론이라는 것. 즉, 과학은 증명을 하진 못한다. 그러면 과학이 증명을 하지 못하면서 next best로 갖게 되는 위상은 과학은 증거를 가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과추론 진영에서는 증거라고 하는 단어를 인과추론을 하는 데 사용되는 어떤 모종의 분석을 증거라고 협의로 이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를 과학적 담론에서 나오는 전체 결과라고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과학적 담론, 데이터 과학은 다학적 담론에 당연히 하위 분류니까 증거라고 데이터 과학에서 나오는 모든 결과물은 증거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증거에는 격차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의 격차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데이터 과학자로서가 아니라 의사결정자한테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데이터 과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경영자 입장에서 데이터 과학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 과학의 생산품인 증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사실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분석 기법을 통해서 나왔는지보다는 그 증거가 가지고 있는 증거 능력의 격차가 훨씬 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프레임워크를 정확하게 설명해 준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증거의 피라미드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개념은 제가 만든 개념이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메디컬 영역에서 주로 사용했던 개념입니다. 즉, 어떠한 의학적 소견과 어떠한 제약적 발견을 만들 때 그 발견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위상을 정리해 놓은 틀을 요즘의 데이터 과학 진영과 사회과학 진영에서 기본의 틀로 가져다 쓰고 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증거의 격차를 기반으로 인과 추론이 다른 담론들과 함께 기업 사회 또는 여러 가지 데이터 교육 소비자들에게 전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자, 그럼 증거의 피라미드를 좀 설명을 해보면 증거의 피라미드를 설명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요렇게 제가 일반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피라미드 상으로 가장 낮은 것이 데이터를 쓰긴 썼지만 증거 능력이 가장 낮은 상태에 있고요. 피라미드에서 최정점에 해당하는 메타 분석 같은 것들이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 중 증거 능력이 가장 높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낮은 것부터 한번 살펴보면 전문가의 의견이 가장 낮은 상태죠. 기업 사회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임원이 이미 의사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 의사결정은 분석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직관을 기반으로 한 것이죠. 본인의 직관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선택적으로 데이터를 인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중 데이터의 증거 능력이 가장 낮은 단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좀 높은 것을 케이스 분석 또는 벤치마킹 스터디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널리틱스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케이스 스터디는 나를 분석한 건 아니죠. 즉 우리의 케이스를 분석한 것은 아니다. 즉 어떠한 단일한 사례나 유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어떠한 사례를 그 사례를 하나의 유니버스로 해서 그 안으로 인덱스하게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전략 컨설턴트들의 대부분의 분석 보고서는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계학이나 경제학이나 또는 데이터 과학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영역은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면 분석. 쉽게 얘기하면 특정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점 안의 현상들 간 다양한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키워드는 특정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거보다 조금 높은 단계가 하나의 사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례가 아닌 두 가지 사례, 예를 들면 성공 케이스와 실패 케이스를 상호 비교하여서 여러 가지 원인을 식별하는 과정으로 졸업하는 단계입니다. 드디어 원인이라고 하는 인과 추론성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죠. 자, 그거보다 조금 높은 것이 이러한 모종의 연구들을 단기간에 추적하여 진행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 우리가 그렇게도 애지중지하는 RCT, 무작위 대조 실험이 등장하는 경우죠.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무작위 대조 실험에도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분석 방법론이 있습니다. 뭐 차분차분이라든지 뭐 성향 점수를 매칭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은 아마도 여기에 해당하는 하위 분류 체계겠죠. 그러니까 저는 인과 추론 자체를 설명하려기보다는 인과 추론이 전체 위상에서 차지하는 그 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클래시피케이션, 클러스터링, 시계열, 회귀, 그리고 인과 추론 이렇게 전달을 해버리면 뭔가 격이 맞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분석 기법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은 여기에 종으로 조금씩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인과 추론적 기법은 사실 하나의 열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담론이죠. 그래서 회귀, 인과 추론, 클러스피케이션, 클러스터링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설명을 해버리면 이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 현재 논점을 하고 있는 우리 인과적인 담론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이러한 프레임워크 안에서 전달을 하면 사람들이 기존에 존재했던 다양한 담론들에 대한 혼재와 함께 설명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이제 메타 분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담론들을 기반으로 우리는 이러한 증거의 피라미드를 기반으로 데이터 과학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담론들을 같이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증거의 피라미드의 하위 층위에 해당하는 전문가의 의견이나 케이스의 분석이나 단면 분석과 같은 사례들은 주로 귀납적 추론 방식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것이 정확하게 단면이 있다, 그 구분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하위 분류 체계들은 핵심적으로는 관찰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행위들이죠. 그리고 이 증거의 피라미드에서 상위들은 주로 연역적 추론 방식들을 택합니다. 그래서 인과적 추론은 연역적 추론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귀납적 추론과 연역적 추론 방식을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방식과 모종의 궁합을 잡으면 우리는 인과적 추론을 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인과 추론 하나에 성공한다라기보다는 귀납적 추론의 세대에 살다가 연역적 추론의 세대에 살고 더 나아가서 귀납적 추론과 연역적 추론이 조화를 이루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머신러닝 진영에서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인과 추론이죠. 인과 추론과 관련된 기본 핵심 연역적 추론을 머신러닝의
수식이나 기본 기술로 온톨로지로 대입시켜서 머신러닝이 모든 연산을 맨 땅에 헤딩하지 않고 기존의 데이터 과학과 조직 내에 이미 존재하는 연역적 추론을 기반으로 귀납적 추론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생산성을 훨씬 더 높이는 방식으로 가고 있죠. 그것이 우리가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귀납적 추론과 연역적 추론의 조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과 추론을 하는 것은 바로 귀납적 추론과 연역적 추론의 조화의 시대로 가는 아주 중요한 게이트웨이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좀 간단하고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제가 제 딸에게 주말에도 학원을 가야지라는 설득을 한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교육관과는 정반대된 예시이지만 제가 그냥 통상적인 예시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주말에 학원을 가야 돼라고 제가 제 딸에게 설득을 할 때 가장 많이 일상적으로 하는 예는 바로 뭡니까? 옆집 언니도 그렇게 해서 잘 나갔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던 옆집 오빠 사례죠. 그쵸? 네. 그럼 옆집 오빠 사례라는 그 설명 기제는 증거의 피라미드 관점에서 어느 정도 위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낮은 단계를 볼 수 있죠. 단순히 케이스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사례를 통해서 증거의 피라미드를 매우 여러 가지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작위 대조 실험을 중심으로 너도 이제 주말에 학원을 가야지 라는 것을 설명을 하려면 주말에 학원에 다닌 학생들이 주말에 학원에 다니지 않은 학생들보다 시험 성적이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 높았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15%는 경향의 15%가 아닌 영향의 15%라는 지위를 획득한 숫자이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통계학 기법이나 머신러닝 기법 몇 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증거의 피라미드의 각 층위의 특성을 이해하고 증거의 피라미드의 분석에 맞는 주장과 의사결정의 수위를 섬세하게 조정하는 시대로 가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기업 사회의 임원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임원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분석 보고서들이 도착을 하겠죠. 그러면 그 굉장히 많은 분석 보고서는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다양한 층위에서 나온 분석 보고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데이터의 양이 많다든지 분석가의 역량이 좋다든지 또는 머신러닝 기법을 썼다든지를 중심으로 그 분석 보고서 간 의사결정 능력을 구분해선 안 되죠. 그 분석 보고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분석 설계 디자인의 성격, 즉 어느 층위에 해당하는 성격이냐를 보고 우리는 의사결정의 수위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담론을 중심으로 해서 저의 이 주장을 만약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고 공감을 하신다면 우리는 유통업을 중심으로 이 증거의 피라미드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인터넷 서비스 진영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이런 인과치론의 내용을 이 증거의 피라미드 관점으로 설명을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다면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콤 글래드웰, 아웃라이어의 저자죠. 네. 주요한 주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만 시간 내가 성공한 사람들을 봤어. 그랬더니 성공한 사람들이 대개 1만 시간 정도 한우물을 팠더라라는 것이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책의 말미에 이렇게 주장하죠. 뭐라고? 당신도 당신만의 한우물을 찾아봐 라고 말입니다. 자, 이러한 말콤 글래드웰의 주장은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히트가 있은 후 여러 가지 과학계에서 이 주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뇌과학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뭔가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면 우리의 뇌 구조에서 미엘린이라고 하는 것이 쌓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뉴런의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말입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추적 관찰했겠죠. 그러면 심층적인 연구를 한 사람과 심층적인 연구를 하지 않은 사람의 미엘리를 관찰하였겠죠. 그러면 누구는 했다, 누구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실험의 대상이 됐다면 그것은 아마 컨트롤된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높은 수준의 층위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방금 우리가 얘기한 이하강 용어를 사용하면 무작위 대조 실험의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뇌과학자분들이 이러한 무적의 대조 실험을 기준으로 해서 말콤 글래드웰의 말에 대해서 긍정을 했다면 말콤 글래드웰의 이 주장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진리에 가까운 명제가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 과학자들은 그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데이터 과학자들의 시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이 책을 잘 읽어보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이미 성공을 한 사람들의 특징을 봤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공하지 못했는데 1만 시간 이상을 했거나 1만 시간 이상, 1만 시간을 이하를 했는데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균형 잡힌 조명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당신도 당신의 한 우물을 파봐라는 의사결정을 권유한 거죠. 그러면 이 의사결정의 수위가 그 책의 논리전개의 수위와 데이터 과학적인 상태에서 적합하냐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의 방법론은 둘째 치고요. 그러면 우리는 1만 시간 동안 심층적으로 뭔가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X값과 성공의 가능성이라는 Y값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인 변이를 확보하지 못한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변이를 확보하지 못한 주장이라는 것은 X값도 충분히 요동치고 Y값도 충분히 요동치는 상황에서 둘 사이의 경향을 보는 것이 상관관계의 가장 기본이죠. 그러니까 말콤 글래드웰의 주장은 잘 생각해보면 안면 분석이 가지고 있는 상관관계라는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의 분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 쳐줘봐야 케이스 분석 정도의 칭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뭔가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말콤 글래드웰의 전문가적 의견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 사례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케이스 분석 수준이다라고 가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증거 능력이 높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서점에 있는 책들의 목차를 살펴보면 그 주장의 강도들을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과 추론과 증거의 피라미드가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로 낮은 층위에서는 인과 추론적 기법들이 잘 사용되지 않죠. 그리고 높은 층위에서 인과 추론 기법들이 자주 사용하고 특히나 무작위 대조 실험에서는 가장 주요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의 증거 능력이라고 하는 횡적 춤과 증거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 종적 추기, 이 매트릭스로 서로 만나는 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데이터 분석가적인 스페셜티와 의사결정자로서의 의사결정 능력이라는 것을 가장 종합적인 상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일지 않을까라고 주장해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인과추론을 강화하는지를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인과추론은 실험이라고 하는 숙명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교육 현장에서 실험을 기획하고 실험을 끌고 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측면이나 고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다만 저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머신러닝을 사용하고 다양한 상관관계 기반의 분석 기법을 더욱 박력 있게 쓰려 하면 할수록 인과적 사고 능력은 중요하다라고 말입니다. 인과적 사고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가장 바틀럭이 되는 것은 저희가 현장적으로 살펴봤을 때 다중회귀입니다. 데이터 과학을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딱 이렇게 물어보죠. 다중회귀는 상관관계입니까? 인과관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인과추론 진영에서 보면 다중회귀와 같은 회귀는 가장 낮은 층위를 결정하는 인과추론 방법론이죠. 하지만 우리가 실전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 중 가장 고급 분석 중에 해당하는 것이 사로 회귀 분석이죠. 물론 이제 목적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실천적으로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회귀 분석에서 나오는 각 변수의 기울기가 실제 영향력의 크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다중회귀의 결과값이 이론적으로 인과 추론의 영향력의 크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상관관계 중심의 분석 기법에 익숙한 사람들이 인과 추론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접할 때 가장 헷갈리는 것이 다중회귀의 위상을 정확히 정하는 것이 가장 헷갈리더라. 그러면 다중회귀로 하든 인과 추론을 하든 실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중회귀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상황 판단의 스테레오 타입이 인과 추론을 하게 하는데 가장 어려운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다중회귀 이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림을 간략하게 그려보면 요렇게 그려 있죠. 자, 다중회귀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이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 과학자분들이 이 그림을 많이 그리죠. 근데 이 그림이 좀 공허하죠. 왜 공허하냐면 세상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에게 세상은 이렇게 생겼지 않고 세상은 N 대 N으로 서로에게 밀접한 연관을 주는 것으로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 실제 인과적 사고 능력을 갖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허들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인과 추론을 실험적으로 동행하진 못하지만 인과적 사고를 연습시키게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대그입니다. 뭐 대그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대그에 대한 설명은 다른 데이터 과학자분들이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대그를 상황적으로 표현해서 단순히 Y는 하나이고 X는 여러 가지로 천편일률적으로 놓여 있는 상태에 익숙한 사람들의 세계관을 복잡한 상태의 상황을 복잡한 상태로 그대로 그려내고 그 안에서 분석의 쟁점을 만들어내는 것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 이것은 실제로 제가 S전자의 디지털 전문가들을 훈련시킬 때 했던 실제 과제입니다. 어떤 상황을 주어지고 그 상황의 분석 과제를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분석 상황을 잘 이해해서 대그라는 형식으로 표현해 보기를 요청하고 그 대그라는 형식을 그린 이후에 그 안에 존재하는 분석의 쟁점을 스스로 식별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다중회귀 이론처럼 요렇게 4대 1의 관계로 존재한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이런 그림 안에 존재하는 분석의 쟁점을 찾아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분석에 실제로 인과 추론을 동행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인과적 사고를 연습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려 봅니다. 네, 여러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과추론 진영은 반드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깨달은 바는 또 다른 분석 방법론 하나를 소개하는 방식으로는 아마 현장에 있는 데이터 과학자들과 심지어는 일반 데이터 분석 또는 현업에게 굉장히 많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그들은 이제 갓 질적 추론의 세상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거의 조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략적 의사결정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태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질적 추론을 넘어서 양적 추론으로 게다가 상관관계 기반을 넘어서 인과 추론으로 가라라는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굉장히 머리안이 메시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더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친절하게 제시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현장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한 주장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현장에서 나온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신 경우는 제가 이 교재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릴 테니까 많은 질문과 질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